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부동산 공법 시간입니다. 저는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욱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에 관한 내용들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과 관련되어 우리가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민법에서는 동산, 부동산에 관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착물 중에 가장 돈이 되는 것은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은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이 공법은 공공복리, 공공복리란 말 들은 적 있으시죠? 공익 달성과 관련된 규제, 조정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공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공익 달성과 관련된 규제, 조정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공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이 한 2,400여 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저 2,000여 개 법률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은 120개 정도가 존재하고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120개 중에 토지 건축물과 관련된 6개의 공법 규정들을 함께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법률 명칭이 워낙 길다 보니 제가 수업 시간 중에 국토계획법 또는 국토법이라 표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이 국토계획법은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전국 토지에 대한 행정계획과 저 행정계획에 따라 토지를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는 것으로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자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 부동산과 관련된 상위 법령으로 이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 자체가 정립되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이라는 것을 공부하고자 할 때 기역, 니은, 디귿, 영어 공부하고자 할 때는 A, B, C, D라고 하는 알파벳을 공부하듯이 이 국토계획법도 전국 토지에 대한 일정한 행정계획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으로서 가장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법률이 되게 됩니다. 덕분에 12문제가 국토계획법에서 출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와 관련된 법률로서 도시개발법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과 관련되어 가끔 우리는 신도시개발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지역은 전 국토의 18%가 도시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전 국민의 82%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 좁은 도시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한다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주거 기능, 일자리와 관련된 산업단지, 그리고 휴양과 관계된 관광단지 등을 도시개발법에 따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역에 흔히 볼 수 있는 주거, 상업, 공업 기능의 개발을 다루는 법률이 도시개발법으로서 보통 농경지나 또는 산지를 밀어버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관계된 기본적인 도시개발 사항에 관한 내용을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공부하시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법률로서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구도시의 구시가지의 낡고 오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에 해당되는 도로, 학교, 공원 등의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사업을 각각 다루는 것이 정비법이 되게 됩니다. 이 정비법은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농지법에 관한 사항을 토지와 관계된 법령으로서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사용, 보전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는 것으로서 우리 시험에는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사용, 보전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게 되는 공인중개사법의 법률 조문수가 농지법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많은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만 농지법은 공부하는 양과 출제하는 비중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꼭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과 이후 문제풀이를 통해 우리가 정리해 나갈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게 농지법에서 필요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15년 사이 31회 때와 30회 때를 제외하고 나면 15년 사이에 3번 빼고는 농지법에 출제되는 2문제 중에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이걸 출제위원들이 들으셨는지 최근 30회 때와 31회 시험에는 농지법에서 5번을 볼 수 없었거든요. 다만 이 농지법과 관련되어서는 좀 기본적인 사항들을 충분히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수월하게 어느 정도 문제 해결하는 실력을 키울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와 관련된 4개 법률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법률로서 건축법과 주택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건축법은 내가 살 집을 만드는 건축 절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법은 30호,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다루는데 우리 주변에 아파트 한 채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는 것이고 빌라가 우리 주변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때는 작은 규모로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 건축물과 관련된 2개 법률에 있어서는 건축법 그리고 주택법 각각 7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6개 법을 우리가 총 공부하시게 되면 전체 40문제를 시험에 보게 되는데 그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가장 중요한 법률 내용으로서 12문제가 출제되고 개발법과 정비법은 각각 6문제, 농지법 2문제, 건축물과 관련된 법률로서 건축법, 주택법 각각 7문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사실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규정은 1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규정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변경되거나 폐지되고 있을 겁니다. 공법은 공익 달성을 위한 법령으로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회적 문제를 규제하거나 관리할 목적으로 공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6개 법률을 공부하고 중개사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하면 우리 많이 공부하는 것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부동산 전문가로 인정하고 대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6개 법률 그 양이 많다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정리해 나가시게 된다면 수월하게 부동산 공부가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6가지 공법 규정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다 보면 잘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내 걸로 만들어 오신다고 하면 수월하게 시험 보는데 지장 없겠지만 비슷한 제도가 반복되다 보니 헷갈려서 혼동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혼동이 약이 되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 공부했던 게 도루아미타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법을 공부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주실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회독수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내 걸로 확실하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국토계획법과 사실 같은 법률이었습니다. 다만 이 3개 법률이 하나의 법률에서 통합되어 관리되게 되면 그 양이 워낙 많다 보니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은 분가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본가와 분가가 오랜 기간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본가와 분가의 관습이나 생활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제도인데 불구하고 이 3가지 법률에서는 달리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 정리되지 않는다고 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은 공법이 과락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정비법을 함께 공부하게 되었을 때 초기에는 함께 공부하시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잠시 인식하시게 된다면 저 국토계획법에 대한 회독수를 많이 확보하셔서 저 국토계획법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국토계획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출제되는 10문제 중에 12문제 중에 모의고사를 치르시면서 8문제나 9문제 정도를 맞추시게 된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이 제대로 자리 잡은 겁니다. 국토계획법이 제대로 정리된 상태라고 하면 그제서야 도시개발법을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다만 이 도시개발법을 정리하는 것은 도시개발법 한번 공부해 놓으셨죠. 그 상태에서 도시개발법을 또 정리하시게 되면 이 개발법 중에 못해도 4문제 이상은 수월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공부해 나가시는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전체를 100% 공부하면 참 좋겠지만 100% 정리하고자 한다고 하면 많은 경험이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시험 볼 때는 크게 문제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시험과 관련되어서는 자주 출제되는 내용과 그리고 최근 개정 사항들이 존재하고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살펴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놓으시게 되면 이 정비법에서는 어떻게든 2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을 수 있습니다. 31회 기출문제의 경우에도 정비법과 관련된 출제 문제 중에 4문제를 뺀 2문제는 저도 평상시에 못 봤던 내용입니다. 찍으니 6문제 다 맞추긴 맞췄는데 평상시에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놓으시게 된다면 정비법 중에 최소한 2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시험에 합격하시게 되면 그제서야 제대로 공부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은 전체 내용을 제가 수업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만큼은 해야 되는 그런 파트 한 4개, 5개를 제가 정리하면 그것만 따라와 주십니다. 그러면 최소한 2문제 이상은 어떻게든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농지법과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인 사항들,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농지법의 특이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나가시게 되면 2문제 잘 맞추거나 최소한 하나 이상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1회 시험회 때에도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사항과 농지 보전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출제했는데 농지법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우리 수업 시간 중에 했었습니다. 저는 했는데 수업 들으신 분은 기억 안 난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만 해놓으시게 되면 농지법 출제되는 문제 최소한 하나 또는 2문제는 수월하게 맞추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2개 법률을 함께 공부하시는데 이 건축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았을 때는 낯은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지만 회독수만 충분히 확보하시면 그래서 건축법 처음 시작부터 건축법 끝나는 때까지 한 5회독 정도 반복하시게 된다면 건축법과 관련되어 출제할 수 있는 문제 단 7문제 중에 5개 이상은 어떻게든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건축법이 이 정도 실력이 닦인 상태에서 주택법에 관한 사항을 충분한 회독 한 3회독에서 5회독 정도 하시게 되면 출제되는 7문제 중에 5문제에서 6문제는 수월하게 맞춰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해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공법과 관련된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점수를 얻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정비법에 대해서는 일단 회독수를 확보해 놓습니다. 최소한 1회독 해 놓으시고 그게 끝났다고 하면 국토계획법과 관련되어 학습량을 최대한 늘려 출제할 수 있는 12문제 중에 최소한 8문제 이상 맞출 때까지 국토계획법을 무한 반복해 놓습니다. 그게 되면 개발법과 정비법을 하자. 그래서 개발법은 수월하게 점수 확보할 수 있는 법률이고 정비법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수업시간 중에 하게 할 겁니다. 그것만 따라와 주십니다.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을 정리해 나가시는데 이 건축법이 잘 체계화되게 되면 주택법은 시건축 먹기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우리가 해나가게 되면 학습 순서에 따라 진도를 나가게 되지만 국토계획법, 개발법, 정비법 쭉 하게 되었을 때 이게 다 끝나면 국토계획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자. 건축법, 주택법 진도 나가게 되면 따라가시길 겁니다. 그리고 이 건축법, 주택법이 모두 끝나고 회독수가 1회독이 쌓여졌다고 하면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시면서 용어가 잘 정리될 때까지 숙지한 상태에서 주택법을 함께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과 관련되어 6개 법률 중에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시는 게 올해 시험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출제 경향에 대해 이야기 드렸는데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충분히 숙지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랜만에 공부를 시작한 분도 계실 겁니다. 공부는 벼락치기다? 그 벼락치기는 이해하지 않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암기해서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벼락치기에서 공부하는 것도 점수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내가 부모 된 입장에서 또는 삼촌 된 입장에서 자제분이나 조카분에게 이렇게 공부하라고 권유하기 좀 쉽지 않으시죠?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번이 32회째입니다.
이렇게 시험 횟수가 누적되게 되면 시험 수준은 아주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되어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던 때가 15회 때입니다. 완전 지엽적인 부분들이 시험에 많이 도출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5년 사이 시험 출제 경향을 살펴보게 되면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시험 난이도는 상급으로 시험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상 또는 상급의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는데 그것은 시험 횟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단순 암기에 해당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험에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전과 달리 단순 암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 10% 안쪽, 그 정도만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난이도 높아진 이 부동산 공법을 제대로 정리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험 범위에 출제할 수 있는 내용 100%를 암기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시험에 자주 출제하고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이 동영상 수업에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반복하여 복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우병우나 또는 조국이라고 하는 분의 머리 수준이 된다고 하면 100%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실 겁니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난생 처음 보는 내용이랄지라도 책을 읽게 되면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그 내용이 머리에 팍팍 박히고 두 번째 읽게 된다고 하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만큼 머리 좋은 국가의 국민도 또 없죠. 하면 하실 수 있죠.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각종 공법과 관련된 제도들을 수업에 집중해서 충분히 듣고 그리고 이해된 상태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을 시간을 두어 반복해 복습해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그게 좀 더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뭐하자? 수업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영상과 관계된 사항, 강좌가 보통 30분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내가 30분 동안 시간을 두어 공부할 시간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사이에는 누가 연락 오더라도 연락 받지 마시고 수업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집에서 공부하시다 보면 가끔 카톡으로 술 한잔 하자, 커피 한잔 하자, 영화 보러 가자 그런 여러 가지 연락 받으시죠. 그런 연락 오더라도 최소한 이 한 타임이라고 하는 동영상 수업 과정에는 그런 연락 오더라도 차단해 놓으시고 이 동영상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수업에 집중해 하셔서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집중해서 동영상 듣게 된다고 하면 생소한 제도랄지라도 잘 모르는 내용이랄지라도 집중해 듣다 보면 이해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태만이 또는 산만이 이 동영상 강의를 함께 하시게 된다고 하면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파트가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한번 와닿지 않은 부분들은 두 번, 세 번 듣더라도 내게 아니라 생각해서 배척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대신 집중해서 한번 이해해 놓으신 거라면 내게 될 수 있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름 뒤에 또는 한 달 뒤에 다시 복습하더라도 한번 이해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단순 암기해서 문제 풀지 마십시오. 최근 5년 사이에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출제 경향을 살펴보게 되면 수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각종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리고 공부했던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복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성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했던 것을 보름 안에 공부하면 공부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보름 지나 공부하게 된다면 또 처음 시작한 것처럼 낯설고 생소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습을 최소한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 그걸 강조드리고 나도 충분히 그렇게 해서 한 방에 시험을 끝낼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공부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공부는 이해를 위주로 공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그것만 잘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셨듯이 부동산법은 토지 그리고 건축물에 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조정에 관한 법률을 공법이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법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법률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민법은 법률 행위와 관련된 당사자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법에서는 대등 관계란 말이 나오는 반면 공법에서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국민 사이에 상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되죠. 영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에는 사법부나 입법부나 행정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중에 집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행정부이고 그 행정부에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처분, 행정행위하는 자가 바로 행정청이 되게 됩니다. 최근 서울 인근에 과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아파트 분양이 있었거든요. 청약 경쟁률이 250대 1 넘는 정도로 많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사실 지식산업센터에 과천 지식산업센터에 아파트 분양하는 가격이 8억 정도인데 한 3년, 5년 전에 만들어졌던 과천의 아파트 거래 매매 가격이 30평짜리가 한 19억에서 20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로또라 해서 많은 분들이 청약 신청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청약 신청하신 분들 중에 불법 청약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가족 수를 좀 늘리기 위해 임신했다라는 태아 사진을 청약 신청 시에 냈던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위법, 불법 행위로 청약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되어 몇 분은 당첨되었는데 불구하고 청약 신청에서 배제되는 분도 계신 듯 합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 부당 행위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공공복리, 공익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때 행정청은 가만 있는다, 규제를 가한다. 규제 가하는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법은 국가 국민 사이에 상하 관계가 형성되는 규제에 관한 법률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행정처분하는 자를 우리는 행정청이라 하고 입문 과정에서도 충분히 들어보셨겠지만 이러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장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청도 상하 관계가 뚜렷합니다. 여기 중앙행정기관장에는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현재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역단체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광역단체에 해당되며 이런 광역단체는 넓다고 해서 광역이 아니라 행정관할 구역 안에 둘 이상의 기초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역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5개 구로 행정관할 구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라 하고 제주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에 해당되는데 특별이라 분류는 세종시와 제주도의 경우는 행정관할구역 안에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경우는 부가 없는 곳이고요.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있지만 그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제주도 특별법을 만들면서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도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는 자는 제주도지사 하나이고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무소의 동장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란 말을 부동산 공급하면서 자주 보실 텐데 이 특시, 특도의 경우에는 광역단체장으로서의 기능과 기초단체장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생각하시고 왜 특별한 것입니까? 관할구역 안에 기초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유별난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나누고 특별시, 광역시, 도 이들을 광역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시도 또는 시도지사라 불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광역단체, 광역단체장을 말하며 기초단체는 시군, 구로 구분하게 됩니다. 시군 구청장을 기초단체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에는 시와 군으로 행정관할구역이 구분되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한번 공부하실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거든요. 인구 10만 이상인 곳은 시, 10만 미만인 곳은 군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10만 이상인 시 중에 그 인구가 50만 이상인 곳이 있다면 50만 미만의 다른 시와 비교하게 되었을 때 행정관할구역에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요구하는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 인구 많은 도시에 대해서는 대도시라 하여 다양한 권한을 대도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는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그냥 도시가 아니라 대도시라 하고 이러한 대도시의 시장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도시에 관한 개념을 2012년도에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2021년 내년도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에 관한 내용을 법이 개정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특례시에 관한 사항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부동산 공급이 좀 더 복잡해지고 헷갈려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청과 관련되어서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 위법 부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규제, 조정의 조치를 취하는 자가 행정청이고 그러한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한다. 그 개념은 파악해놔야 됩니다. 그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이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인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도에 속해 있는 수원시나 또는 성남시의 경우는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입니다. 그러한 도시를 뭐라 한다? 대도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도시는 경기도에 속해 있는 도에 속해 있는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하고 그 대도시장의 시장은 도지사와 대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청
어느 정도 구분 정리되셨다고 하면 저 행정청의 반대 개념을 비행정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행정청 아닌 자를 비행정청이라 하고, 이러한 비행정청에는 우리 주택공사나 SH공사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한 곳은 정부 투자 기관, 지방공사라 표현하는데, 주택공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두는 공익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H공사가 지방공사라 하면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만들어진 공익사업을 위한 회사로서 얘들은 중앙공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 삼성 같은 민간 사업자 있습니다. 여기 민간 사업자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반면 주택공사인 중앙공사와 SH공사인 지방공사, 국가지방자치단체인 행정청은 공익사업하는 자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앙공사, 지방공사를 공이라 하고 민간으로, 나머지를 민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행정청과 비행정청 구분하는 내용들과 그리고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과 각종 공사, 이들을 공공이라 하고 영리 추구하는 민간을 구분해 나갑니다. 만약 이 민간이 부동산 공법에 따라 다양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된 목적은 사익 창출이죠. 그래서 이 민간이 뭔가 하고자 한다고 하면 페널티라는 것을 다수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구하는 것과 그리고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돈을 내야 되는 것, 이행보증금 등을 예치하는 의무는 민간에게만 부여되고 공공에는 적용되는 것 아니거든요.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청, 중앙공사와 지방공사, 공공이 주어로 되어 있는데 돈 내야 된다, 동의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 지문 보면 무조건 틀린 지문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 나오는 주어, 행정청과 비행정청의 구분, 공공과 민간의 구분 어느 정도 가늠하시겠습니까? 그 정도가 되신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함께 정리해 나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합치고 잠깐 쉬었다가 국토계획법부터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